네, 4.13 총선 오늘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서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 총선 판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야 3당 대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대표들의 유세 특징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먼저 그걸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어부바 정치, 만나는 후보들마다 업어주는 게 지금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요.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7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좀 표심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장 교수님, 네. 이렇게 새 대표들 네. 좀 나름대로 자기 이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지금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SNS 시대하고 뉴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대표들의 이런 스타일도 바뀝니다. 과거에 네. 김대중 대통령 YS,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 할 때는 한강 백사장이나 여의도 광장에서 150만 명 정도 동원해서 하던 네. 시대. 그러나 지금은 TV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눈물도 흘리고 이제 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도 있었고 네. 지금 보면 그 이정현 후보가 구례 곡성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 그때 당시에 당선돼서 오면 내가 업어주겠다 네.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김무성 대표가 이정현 당선자를 업어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본인이 그것을 TV로 봤을 경우 본인도 네.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지금 가는 곳마다 저렇게 하고 또 지난 대선 때 정동영 후보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탈권위주의 정치 시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프트 선거 전략이 친밀감을 주고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선전 기법으로 보면 선민 기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상정을 해서 하는 것 같고 네. 김종인 대표는 전형적인 엘리트 모습입니다. 연로하지만 시원한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춤도 추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습과 행동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가장 다급한 것이 지금 안철수 의원 네. 도전적 리더십이죠. 얼마나 급하면 큰절하겠습니까? 네. 그런 이렇게 우리 미디어 상에서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 당의 어떤 현실을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소 소장님은 어떤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일단 뭐 초반에 공천 과정에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 고전을 민심의 역풍 때문인지 선거 초반에 아주 당 대표들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크게 내상을 입었지만 양당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본 게 아니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화이팅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특히 김무성 대표 특유의 그 대중 친밀적 그 제스처로 어부바를 통해서 후보들을 띄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야권 분열의 반사기를 가져가서 고정 지층을 결집하겠다 싶어서 야당에 대한 날선 비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 같고 네. 김종인 대표 제가 보기에는 할배 파탈의 저력으로 저렇게 춤까지 추면서 메시지는 경제 무능에 대한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리면서 여야 1대1 구도 정립에 아주 애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젊은층 대학가의 인지도가 높은 걸 바탕으로서 이제 호남권까지 그 보폭을 넓히면서 이번 선거에서 야당 심판을 통해서 호남에서 제1야당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파이팅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선거 판세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야권 연대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투표지 인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일제히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민주나 국민의당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금 선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선거 유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래픽 화면 본 다음에 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을 봐서라도 이 문재인 대표의 선거 유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아직까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선거 유세를 가지 않고 있는데 네.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끝까지 안 가는 게 오히려 후보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뜸을 들이다가 극적인 순간이 나타나면
그것이 또 흑증 반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남 유권자들의 현재 판세를 보면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네. 대선을 위해서 서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라졌는데 유권자들이나 호남 야권의 심장인 광주를 비롯한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은 대권과는 관계없이 우리 호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그걸 봤을 때 지금 유권자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5대5인데 네. 이것이 지금까지는 반문재인 정서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네. 앞으로는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로 갔을 때 과연 수도권에서 어느 정당이 더 필요한가, 힘이 네. 필요한가, 그럴 때는 국민의당보다 더 민주당이 상당히 수도권에서 더 지금 파이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은 8석을 석권한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렇게 쉽게 8석을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만큼 더 앞서가냐, 그랬을 때 더민주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견제의 힘이 호남으로 다시 역으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석 4대4, 50대 50 이 정도로 지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서 소장님. 네.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 호남 유세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호남 유세 지원에 나서게 되면 호남 민심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호남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당과 굉장히 지금 치열한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김종인 대표가 지적하신 게 선거가 정서와 감정이 많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반문재인 정서가 있는 호남 지역에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일견 타당한 지적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근데 그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1위로 문재인 대표가 여전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제 가느냐, 왜 가느냐,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남의 바닥 민심은 야당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호남의 정치 세력들은 반문재인, 반노무현 정세에 힘입어서 야당 내의 그 주도권 다툼에 대한 두 가지 민심의 흐름이 교차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표는 결국 야당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반성할 것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는 내용과 메시지를 가지고 호남의 방문, 광주 호남에 방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 언제 그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야당 체질 개선에 대한 명확한 그 차기 대선 주자이며 야당의 주류인 문재인 대표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지고 결정적 순간에 방문하는 것이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그 호남의 의석을 놓고 뭐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제 야당의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의석수를 놓고도 좀 국민의당과 이 더민주가 좀 엇갈린 좀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기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은 뭐 전석을 가져가겠다, 뭐 특히 전남 광주에서 20석을 뭐 차지하겠다, 뭐 이상. 근데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2004년도 열린우리당 창당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새천년민주당이 쪼그라들어서 꼬마민주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꼬마민주당 했을 때도 호남은 꼬마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 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석권을 꼬마민주당이 했는데 이걸 봤을 때 사실은 지금 동교동계가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금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으로 이미 탈당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뒤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분위기상으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새누리당과의 1대1 경쟁력을 봤을 때 더민주가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선전해야 된다고 야권 지지자들은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지지율 그리고 그 지역마다 지지율이 각각 틀린 것은 지금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더민주, 새로운 정치 세력,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수도권 정치까지, 수도권 판세까지 영향이 미치는 그런 표심이 있는데 어르신들, 60대 이상의 표심은 국민의당, 동교동계 이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선으로 나타나 있고 극소하게 5% 내에서 상당 부분 판세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더민주는 최소한 4석 이상을 가져오겠다. 또 이 국민의당에서는 8석 전체 광주 지역이 모두 이제 8개 선거구인데 모두 이제 승리하는 게 허황된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소 소장님이 보실 때 광주 전체 8개 선거구 가운데 좀 눈여겨봐야 할 어떤 승부처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니 해도 양양자 전 상무가 출마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의 대결 구도인데요. 호남,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적 투표에 능한 분이어서 초반의 여론조사의 특징은 정치에 관심 있는 적극적 투표 지지층이 응답을 많이 하고 바닥 민심이라고 하고 있는 부동층은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서 야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칫 이 비판이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가 돼서 여당의 어부지리를 줄 경우에 이거 정권 교체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호남에서 신진 물갈이 대 국민의당의 현역 기득권 구도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기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등장함에 따라서 야당 체질 개선에 대한 반발 의식들이 더 광주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정권교체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친노 비노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의 대결 구도가 재반복됨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까지 개파주의를 청산하려고 했던 게 희석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구도의 상징인 양양자 전 상무가 천정배 현 의원과 얼마만큼 박빙의 승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것이 아마 이번 광주의 최대의 승부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호남 지역의 지금 민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이제 전체 10개입니다. 이 전북 지역 이제 여러 이제 선거구 가운데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전주병인데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이 김성진 후보가 이제 5%대고요. 그 다음에 더민주의 김성주 후보가 40%대, 그리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고 네. 특히 이제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는 선후배지간인데 네. 이 지역구 전주병의 결과가 또 상당히 주목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발전이냐 차기 대권 구도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대권 구도와 상당히 연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왜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더민주당 가도 될 텐데 더민주당에 가면은 문재인 대표와 대선 국면에서 붙었을 때 문재인 대표를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안철수 의원과 어차피 총선이 끝나면 일전을 붙어야 될 텐데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역 의원을 쭉 했던 김성주 의원이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우위에 있지만 0.1% 정도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막상 지금 표심이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북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를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큰 목표가 하위 목표를 잡아먹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정동영 의원을 전북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어떤 대통령 주자까지 생각하는 그런 장면에서 호남뿐 아닙니까? 그래서 네. 호남에서 대선 주자가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 정동영 의원이 상당히 앞서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김성주 후보와 정동희 후보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또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아닙니까? 근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재기에 이제 성공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계에서 할 수 없이 뒤로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백척간도에 서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또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가 아주 비장한 것 같습니다. 네. 동문 선후배 관계고 같은 고향 선후배 관계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한 것을 증명해 보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전북의 특히 정동영 의원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는 정동영 의장이 전북 맹주로이냐 아니면 다음번에 정치적 비전을 가진 미래 지도자인가를 놓고 정동영 의장에 주자를 또 새로 뽑아내는 정동영 의장에 대한 재신임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전북 맹주라고 한다면 굳이 정동영을 뽑을 이유가 없고 그것이 아니라 전북을 넘어선 전체 대한민국의 차기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면 전북은 정동영을 선택할 텐데 따라서 이번 성격은 김성주 의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정동영 의장에 대한 수도권에서 진입하다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서 대권의 꿈을 갖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 주자를 이제 전북에서 새로운 인물, 새 인물을 뽑으려고 하는지 전북 지역의 민심이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호남 지역의 민심 그 가운데서도 이제 광주와 전북 전주병 그 지역구 여론조사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는 이제 이 영남 지역에서도 이 가장 핵심인 대구 지역 그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모두 12개 선거구인데요. 주요 격전지의 여론조사
한번 그래픽으로 보겠습니다. 네, 대구 동구갑입니다. 이 친박계죠. 정종석 후보, 새누리당 후보가 이 36%들을 넘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또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성걸 후보 한 4% 차이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예상보다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미 지금 투표일이 가까우면 이것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네. 공천 파동을 겪음으로써 호남은 두 개 정당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네.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권 주자가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청와대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정정섭 후보가 36.5%로 이제 5% 정도 앞서 있는데 네. 이것은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대통령과 근접한 40%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집도끼가 결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네. TK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점점 더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무소속 연대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낸 거 아닙니까? 네. 후보를 냈다면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고 다만 서울의 이재호라든가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 후보로서 어떤 맹위를 떨칠 수가 있겠지만 네. 이 지역은 이미 새누리당이 후보를 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수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접전을 펼치고 네, 있는데요. 그 대구 경북은 호남과 달리 광주 호남은 그 적극적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은 초반에 친박의 비박계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명분이 없는 공천 그 파동 때문에 적극적 지지층이 내가 새누리당 지지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주저하고 있어서 부동층들이 많이 그 응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무소속 연대가 상당히 우위를 펼치고 있는데 향후 진행하면서 정당 간의 투표 성향이 강화될수록 아마 양 진영의 팽팽한 그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이 대구는 모두 12개 선거구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대구 수성을과 이 수성갑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화면 보여주시죠. 네, 대구 수성을입니다. 이인선 후보, 이제 새누리당 후보고요. 역시 이제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이 주호영 무소속 후보가 네. 여기서는 굉장히 큰 표차로 큰 지금 지지율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은 주호영 의원 자체가 정무수석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친이계로서 정치를 출발했지만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 유권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비박계가 경쟁이 약하다는 그런 것보다도 물론 이 지역이 이인순 후보를 하기 위해서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당 공간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이 물론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그것을 유권자들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구 지역은 참 관심 가는 이 선거가 참 많습니다. 이 대구 수성갑, 이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와 더민주의 김부겸 후보가 맞붙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 또 지지율 보여주시죠.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대구에서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물은 부겸인데 당이 파이다이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투표장 민심이 투표일 다가올수록 정당 고정 지지층의 결집에 따라서 항상 김부겸 의원이 초반에는 그 승리하다가 막판에 투표함을 열어보면 패배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따라서 이런 투표장 민심이 다시 정당 투표로 그 집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김부겸 의원이 왜 대구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그 정당 투표 성향을 결집을 막기 위한 회심의 반전의 카드가 준비된다라면 초반에 여론조사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도권은 이제 122개 선거구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총선에 이제 뭐 승패가 걸려 있는 최대 승부처인데요. 뭐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불리우죠. 이 종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더민주의 정세균 후보를 계속 앞서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후보는 대권 주자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종로는 정치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래도 대권 주자를 내보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않겠냐 그런 표심이 상당히 있고 그러나 다만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에서 강북 일대가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어떤 경합제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5% 올라가 5% 내려가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의원은 잠재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서울시장 했을 때 어떤 보수층을 결집했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오세훈법이라는 어떤 선거법을 만들어서 지구당을 폐지한 그런 개혁적인 어떤 정치가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종류의 지도자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남구을도 좀 관심 가는 지역입니다. 이른바 막말 녹취록 파문으로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가 된 무소속이죠. 이제는 네, 윤상현 후보인데 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후보가 있지만 뭐 단연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민심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현재 뭐 윤상현 의원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인지도가 아주 최상층이기 때문에 인지도 있고 지지도의 형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상대 강력한 그 견제 세력에 대해 새누리 김정성 후보가 원체 약체다 보니까 그 지지율 격차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다가오면 제가 보기엔 양당의 고정 지지층의 결집이 높아져서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에 삼각 박빙 구도가 아주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또 그런가 하면 이 경기 안양 만안 지역은 이 5선에 도전하는 더민주의 이종걸 후보 지역구인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온 것처럼 새누리당 후보와 아주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 후보의 뭐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권연대가 아주 절실한 지역이 이종걸 의원 같은데 네. 사실은 이종걸 의원이 더민주 계층에서 볼 때는 계속 비주류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끝내 더민주를 탈당 안 하고 국민의당 가지 않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어떤 지지로 가는 것을 뺏어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야권연대가 사실상 지금 어려워진 상황에서 끝으로 간략하게 우리 서 소장님, 야권연대가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승패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인쇄되고 그리고 양당이 그 단일화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번 문제에서 이대로 살기 좋다라고 하면 여당을 견제한다면 야당을 선택할 텐데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당선 가능한 그 야당에 힘을 모아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단일화를 통해서 그것을 여권을 견제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인지 민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리 총선 판세를 좀 살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